오늘 첫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지난주 봤던 국가직 해설로 먼저 시작할게요. 2023 국가직 해설이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한 7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로 보입니다.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볼게요. 과학적 관료는 추골제의 운영 원리로 포스트코브를 제시하였다. 벌써 맛이 갔습니다. 이 포스트코브를 말한 그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추골제 기능에 얘기했던 누구죠? 루서 귤릭이에요. 귤릭 이분은 누구죠? 그러면 행정 무슨 논자죠? 원리론자예요. 그 과학적 원리 말했던 그 인물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행정 관리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SM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나 SM과 귤릭을 똑같이 볼 수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역시 SM 하면 멀리 누구 얘기하죠? 역시 테일러 아니면 누가 나왔어야 돼요? 역시 포드란 말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과학적 관료는 아니라 뭘로 바꿔 쓴다고요? 행정 원리론 아니면 행정 관리론 이렇게 써야 되겠죠.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행정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맞죠? 이른바 논리 실증주의니까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 말도 안 되죠.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자인을 추구하면 뭐가 되겠죠? 당연히 사이언스가 되겠고, 졸레를 추구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아트가 되는 거니까 이 지문은 뭘로 고쳤어야 돼요? 뒤죽 지문을. 가치에 기반한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고. 그 밑에 보시니까 해설이 1번도 해설이 좀 이상하네. 마지막 과학적 관료론이 아니, 다가 빠졌네요. 다가 빠졌고. 2번도 오타가 나왔네요. 행정이에요. 행정 행태론인데 항정으로 돼 있네. 행정 행태론. 내가 이거 시험 취재하자마자 바로 내가 해설 달아가지고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신행정론은 실증주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맞죠? 실증주의, 경험주의, 행태주의 같은 말이에요. 얘를 비판하고 형평과 적시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트로서의 이른바 행정을 강조한 개념이죠. 정답은 3번 맞습니다. NPM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권을 중시하였다. 이거는 NPM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NPS로 볼 수 있겠고, 하나 더 한다면 협력주의가 나오니까 NPS로 볼 수도 있겠고, 제가 S는 안 써놨지만 뉴 가버넌스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시민권을 중시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뭐예요? 시민을 고객으로 본 거예요? 소유주로 본 거예요? 시민을 소유주로 보니까. 보통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은 함께 쓸 수 있지만 보통 여기서 많이 나와요. 파트너십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시민을 주인으로 본 것은 뭐라고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설은 지금 이것만 돼 있지만 가버넌스도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NPM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를 바꿨어야 됩니다. 정답 몇 번일까? 3번이에요. 이건 맞았을 거예요. 맞죠? 이거는 쉬웠으니까. 두 번째, 베버도 맞았을 거예요. 이념형 관료제, 다른 말로 근대 관료제지 않습니까? 근데 아실 것 같아요. 베버는 이 지배라는 개념, 권위라는 개념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하죠. 뭐죠? 첫 번째가 바로 전통 지배를 얘기했죠. 이 전통 지배란 말이 뭐냐면 세습 지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카리스마 지배가 있을 거고, 마지막 뭐가 있을까? 합리, 또 뭐가 있을까? 합법 지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봤는데 이럴 때가 뭐죠? 바로 가산 관료제라고 말했고, 이럴 때 뭐라고 했죠? 당연히 카리스마 관료제라 말했고, 이럴 때가 뭐죠? 지금 얘기한 그냥 합리, 합법 관료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베버는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됐죠? 물론 세 가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보세요. 관료제의 성립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봉건적 지배가 뭘까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통 지배 말하는 겁니다. 세습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바로 찍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2번 법적 함족 권위 이거 아닙니까? 법적 함족 권위 이거고 맞는 말이고,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철저히 문서화되어 있다. 맞죠? 레드테이프이 나오죠. 그래서 관료 병리로서. 관료는 원칙적으로 누가 임명한다고요? 상급자가 임명하니까. 그래서 관료제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객이 책임진다고요? 상관이 책임진다고요? 상관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일까?
1번이죠. 이것도 맞았을 거예요. 아주 편하게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번 좋았고요. 3번이 조금 지저분했지만 맞았을 거예요, 아마. 옳지 않은 것. PPBS와 ZB는 총체주의다. 맞아요. 합리모형이다. 이와 같은 예선제도 개혁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맞죠. 합리주의니까. 두 번째. 점중주의는 거시적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저희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단 이거 정한 것 같아요. 일단 합리모형은 그 방향성이, 결정 방향성이 내려갑니다. 탑다운이고요. 점증은 그 방향성이 뭘까요? 올라가는 상향적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에서는 뭐죠? 다 보이니까 뭐죠? 그걸? 아마 통합적이란 말이 있을 거고요. 또 분할적, 비분할적, 비분할적, 또 뭐가 있죠? 비가분적이란 말이 있고요. 아래쪽은 뭐죠? 통합이 비통합이에요. 조각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통합적이고 아래쪽은 뭐예요? 분할적이고 그다음 뭐라고요? 가분적이 되는 거죠. 다시 산 위는 거시의 미시예요. 산 위에서 바라본다면 거시적이고 아래에서 바라본다면 뭘까요? 미시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거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뭘까? 점증일까 합리일까? 주어를 합리로 바꿨어야 돼요. 합리로 바꿨어야 되겠고 뒤죽지문 좀 볼게요. 삭감 나옵니까? 나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 문제풀이 봤었어요. 우리는 삭감이 나왔는데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뭘 냈죠? 팽창을 냈지 않습니까? 삭감과 팽창이 나오면 이건 뭐라고요? 점증이라고 합니라고요. 100% 이건 뭐라고요? 바로 합리를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점증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점증이나 점감이나 같은 모형인데 일반적으로 예산은 되게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점증을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얘기했죠. 점증 모형은 포커스가 점이라고 증이라고요. 무조건 점이에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분산적으로 조금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따라서 삭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 문풀 할 때 팽창을 봤는데 역으로 뭘 물었다고요? 삭감을 물어봤죠. 됐죠? 그렇다면 또 삭감을 대표하는 예선제도가 뭐죠? 아시다시피 감축관리니까 ZB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지문은 뭘로 고치면 되겠다고요? 합리주의는 거시결정과 삭감을 설명에 적합하다. 이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이것도 맞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세 번째. 총체주의는 합리 분석 결정을 하고요. 최적의 자원 배분을 하는 거. 이 최적의 자원 배분이 뭐죠? 이게 파레토 최적이죠. 다른 말로 자원 배분 효율하니까 완벽한 경제학 개념이에요. 좋았고. 점중주의는 아시다시피 모든 걸 고려합니까? 모두 고려 못합니까? 모두 고려 못하죠. 왜? 완전한 합리인이 아니니까. 게임 끝났어요. 저는 몇 번일까? 3번이었어요. 이것도 맞았을 거예요. 분위기 좋았어요. 네 번째. 바크라가 바라츠의 무설정 나옵니다. 우리 워낙 많이 풀었던 질문 아닙니까, 이거? 무설정의 행태는 정책 과정 중 문제 채택 단계 이후에서도 일어난다. 문제 채택 단계가 뭐예요? 의제 설정 단계다. 그죠? 의제 설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게 뭐죠? 협의의 무설정이고. 근데 그것만이에요? 아니면 분석, 결정, 집행, 평가에 모두 나와요? 모두 포함된다면 그건 뭐죠? 광의의 무설정 아닙니까? 따라서 협의도 있지만 광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기존 정책세제 내에서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뭐 한다고요? 봉쇄하는 거죠. 됐죠? 됐고, 그 다음 3번, 정책 문제를 막기 위해서 폭력 같은 강제를 행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폭력 행사도 하지만 또 뭐도 하죠? 권력 행사를 하기도 하죠. 됐죠? 뭐 지연시키기도 하고요. 또 편견을 동원하고 편견을 수정 강화하기도 하고. 아실 거예요. 네 번째, LT의 두 얼굴 중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비판한 거죠? 여러분 얘기했죠. 이거 문제 풀이 시간 했는데 로봇 달은 어두운 면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권력의 두 얼굴이라 말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는 뭐라고요? 신다원주의라고요? 신엘리트주의라고요? 신엘리트주의라고 했었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모두 맞았을 거예요. 아주 분위기 좋았고요. 그 다음 5번. 우리나라 통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볼게요. 이것도 맞았을 거예요.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한다. 그래서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원래가 뭐였죠? 경제 성질 분류였다가
1979년도에 이게 통합예산제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경상개정, 자본개정 알 것 같고요.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부분 전체가 포함된다. 아하. 여러분들 비금융 공공부는 포함되지만 공공금융 부분 또는 금융 공공 부분 또는 공공금융 부분하고 뭐 금융 말고요. 공공금융이라 말하기도 하고 금융 공공부라 말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 제외입니다. 그 제외되는 게 뭐죠? 그게 여러분 아실 텐데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 뭐가 있다고요? 바로 공공 해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금융 부문은 뭐 한다고요? 요거는 제외되고 또 있죠. 외평 기금과 외국한 평형 기금과 뭐였다고요? 또 나머지 금융성 기금은 뭐예요? 제외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말이에요? 공부분 전체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 된다고요? 제외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IMF의 재정 통계 편제 요람에 의거한다라는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 장면들이죠. 제가 이 해설 지금 하는데 제가 이 문제 해설하고 다른 선생님 해설이 또 질문 들어와서 내가 한번 그걸 봤더니 다른 해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바뀌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바뀐 건 맞는데 난 그분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이 기재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바뀐 건 맞는데 이건 지금 내가 준비를 안 해놨는데 이게 통합재정 파트와 또 뭐가 있냐면 일반 정부 부분이 있어요. 통합재정 파트는 기존 걸 유지하고 있고요. 요게 바뀐 건데 일부 선생님, 노량진의 일부 선생님께서 뭐예요? 이 바뀐 내용으로 이걸 풀어. 바뀐 내용을 풀어도 뭐 풀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바뀐 거지 이건 안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요거는 따로 한번 내가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또 뭐 딴 선생님이 말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기존대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바꿔놨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이번에 뭐가 제외된다고요? 금융공공부이 제외됩니다. 그중에 뭐 속한다고요? 한국은행과 뭐가 빠진다고요? 뭐가 빠진다? 금융성 기금, 물론 그 속에는 외국한 평형기금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됐고, 세 번째,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 체계이다. 맞죠? 그런데 이게 이 분류 방법이 뭐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친 효과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파악이라는 말이 뭐였죠? 손으로 움켜쥐어 주는 거니까 통제하기 위함이에요. 신축성을 주는 거예요. 통제하기 위함이고. 또 이 통합재정은 누가 만들죠? 기재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통합재정 산출시 이거 우리 여러분 봤었죠. 내부거래와 보존거래를 제외한 뭐라고요? 총계개념, 순계개념. 순계개념이라고 우리 문제풀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일까요? 2번일 거예요. 얘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맞았을 것 같고요. 6번 봅시다. 여러분 조합 문제였죠. 내적 타당도 문제입니다. 볼게요. 옳은 건 1번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화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바로 외적 타당도로 말하겠죠. 1번 외적 타당도. 2번 이론 구성 요술의 추상적 개념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뭐 했는가? 조작화했었는가에 대한 정도라 이런 말 나옵니까? 이건 뭐죠? 바로 구성 타당도죠. 그래서 처리, 결과, 모집단 등 이론적 구성 요소들을 얼마나 제대로 조작화했는가. 다시 말하면 추상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체금으로 바꿔줬는가를 말해주는 거니까 이건 100%라고요. 구성 타당도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건 이거죠. 정책 내용과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 추론의 정확도. 다시 말하면 재산의 변수를 제거하는 정도. 일대가 뭐라고요 이게? 내적 타당도죠. 저는 몇 번일까? 3번만 맞는 말이죠.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내적 타당도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JS 미리 말하는 조건. 첫 번째 뭐예요? 시간적 선행성. 두 번째 뭐죠? 상시 연결성, 연관성, 다른 말로 공변성. 마지막 경쟁가설 배제예요. 됐죠? 이거 바로 인과의 적합도라 말하는 거예요. 인과 추론의 적합도. 저는 3번이었고요. 4번은 뭐죠? 일관도니까. 일관도가 나오면 무조건 뭐였죠? 100% 신뢰도 아닙니까? 타당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도고요. 신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일관도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혼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좋았다가
7번을 냈네요. 야, 지방공무원법 낼 줄 몰랐어, 나도요.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치될 수 없는 사람은, 이게 정말 아마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그러나 생각만 좀 했더라 맞았을 것 같아요. 됐죠? 뭐 찍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건 우리가 법을 몰랐으니까 볼 수가 없지만 1번 보시면 의회 의원 나옵니까? 의회 의원은 딱 느낌 들어오죠. 뭐 일정한 직위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것만 알았더라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일까? 1번이에요. 됐죠? 근데 한번 볼게요. 왔으니까 법관, 검사, 변호사가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 취직하는 사람, 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취직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 났으니까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조 보실게요. 7조 봅시다. 7조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해설이 해놨죠. 5항을 보시면 그 다음 장과 의회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란 말 나오죠. 그러면 각 호가 누군지 볼게요. 지금 얘기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있는 사람. 아까 지금 봤었죠? 몇 번 질문이었죠? 2번 질문이었나요? 그 다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이 집은 안 났고요. 뒤쪽은 났었죠. 교장, 교감으로 재직한 사람을 냈고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 퇴직한 사람 이걸 냈죠. 됐죠? 뭐 4번도 볼까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지역 단위 조직의 장인 사람. 됐습니까? 이 정도. 됐죠? 그렇지만 이건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내용 물어봤지만 맞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정답 몇 번? 의회 의원밖에 찍을 게 없죠. 의회 의원은 아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6항에 보시면 다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나옵니까? 됐고 2번에 정당인 당원인 경우와 3번 뭐랬죠? 의회 의원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의회 의원이었는데 모르고 찍는 거였어요. 이건 사실은요. 그런데 이건 맞았다고 난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밖에 없었으니까. 맞죠? 여러분 맞았죠 이거? 됐고 8번 그럼 편언했고요. 아 이겁니다. 여러분 봤었죠 이거? 사업구조는 산출물 중심구조 아닙니까? 됐고 이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조정이 용이하다. 여러분 사업부 간 기능조정 이거 내가 얘기했었죠. 소나타 산타페 K5 사업부서 간의 부서 간 조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다른 부서니까. 됐습니까? 우리 기능구조 똑같아요. 기능구조도 뭐라고요? 부서 간 조정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건 기능별 부서고 이건 뭐예요? 산출물 부서죠. 따라서 1번은 뭐예요?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지 않죠. 정답은 1번입니다. 바로 들어왔을 거예요. 매트리스는 수익적인 기능 구조에다가 수평적 사업 구조를 결합시킨 거죠. 물론 그 결합은 무슨 결합? 물리 결합, 화학 결합. 화학 결합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용 신축을 높이는 거죠. 왜 에다카 쓰니까. 네트워크는 복수의 주주들이 각각의 경계를 넘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합관계를 이룩하면서 아마 그 결합관계는 수평적 관계일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환경변화 대처하는 방법 맞고요. 4번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이 나오면 뭘 적으라 했었어 내가? 무조건 수평구조 아니면 뭘 적으라 했었죠? 팀구조 적으라 했었어요.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이니까 무조건 뭐예요? 수평구조 맞고요. 이 방식은 경계를 제거하여 소통을 원활히 한다. 이게 바로 팀이죠. 정답 몇 번일까? 1번만 틀린 말이에요. 됐죠? 바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맞았을 것 같고요. 9번 연공주의. 연공주의 아시지 않습니까? 연공주의 하면 딱 머릿속에 기억났죠? 뭐예요? 흔히 말하는 짬밥이죠. 짬밥. 우리 특히나 이 짬밥별로 올라가는 게 뭐죠? 승진하는 게 경력평정이에요? 시적평정이에요? 100% 경력평정 아닙니까? 경력평정으로 가면 후배가 선배를 앞질 수 없죠. 그럼 대단히 뭐가 될까? 안정화 되겠죠. 그냥 족보가 안 꼬이니까. 여러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고요. 너무 쉬웠어요 이거는요. 오르가만 그러면 확실히 이렇게 연공서열로 가야지만 장기 근속으로 공헌도를 높인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연공서열이 깨져버리면 오래 근무가 안 돼요. 여러분도 후배가 나를 앞지르면 뭐예요? 그 밑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만두고 싶을까? 그만두고 싶습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확실하고요. 기업번. 됐고. 지금도 검사나 이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후배가 선배를 앞지르면 뭐예요? 상급자는 뭐 그만두는 거 그만두자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죠. 됐습니까? 그만두는 거죠 지금. 됐고. 그 다음 봅시다. 됐고. 그 다음 2번 개인 성과에 따른 보상. 여러분 연공하고 개인 성과는 너무 다른 말이에요. 이건 경력평정 실적평정. 이건 실적평정을 말하는 말이니까 틀린 말이죠.
그다음 계층적 서열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을 높인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가? 족보가 꼬인 거 막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토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실적 분석 중에서 시험하고 금평은 잘못하면 뭐가 꼬일 수 있다고요? 족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깨진다는 겁니다. 됐고 2번 맞고요. 경쟁을 통한 역량 개발. 이건 경력 평정, 실적 평정. 이건 실적 평정이에요. 옳은 건 뭐라고요? 기업과 디귿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맞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쪽 집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10번도 좋았어요, 10번도. 10번도 좋은데. 엘슨 모형에 괄호축 모형 3죠. 모형 3. 그림만 그리면 되겠죠? 네, 여러분 알겠죠? 엘슨 모형 1, 2, 3. 얘 뭐였죠? 단일 유기체. 얘 뭐예요? 반독립적 하부 구조. 얘 뭐였죠? 독립적 개인 행위자. 뭐가 닮았죠? 한미모가 닮아있고 얘는 뭐죠? 회사 모형이고 얘는 뭐예요? 쓰레기통 모형과 아주 많이 닮아있는 그런 모형일 거예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정책 관점은 준해결에 머무른다? 준해결 떠오릅니까? 이거 아닙니까? 100% 뭐예요? 모형 2죠. 모형 2. 2번. 국가 전체 이익이나 전략 목표 극대화. 국가 전체 이익, 전략 목표 극대화. 뭐예요? 모형 1이죠. 국가 전체니까 들어옵니다. 구성원 간의 참여한 구성원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적 일관성이 매우 낮다. 그렇죠? 얘는 공유가 높고 낮고 매우 낮고 일관도가 높고 낮고 매우 낮으니까 모형 3 맞아요. 정답은 몇 번일까? 3번입니다. 정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니며 단일한 결정 주체가 뭘까? 모형 뭐죠? 1 이거죠. 이게 아니며 반독립적 하부 조직의 느슨한 연결된 집합체이다. 여러 번 사용했던 용어 표현인데 느슨한 연결체 뭐라고요? 모형 2를 말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번 지구는 뭐라고요? 모형 2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맞았을 거예요. 됐죠? 다 맞췄을 거예요. 그 다음 11번 내가 왜 두 번째 단가반 할 때 심화 파트에 이거 많이 했던 거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룹 싱킹이 뭐죠? 그룹 싱킹이 집단 사고인데 이거 너무 쉬웠어요. 집단 사고는 뭐죠? 집단의 결정은 무조건 옳다는 사고방식이죠. 집단 사고가 가장 극단에 있는 게 뭐라고 했죠? 그룹 인텔리전스예요. 집단 지성 개념과는 완전 반대죠. 집단 지성은 뭐예요? 집단의 결정이 아주 바람직한 것이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답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냥 정답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맞췄을 거고요.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 환상이 있죠. 그래서 집단 사고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 같은 뭐가 필요했죠? Devil's Advocate. 악마의 옹호자가 필요했잖아요. 또는 집단을 하나만 둬야 돼요? 아니면 두 개에서 나눠줘야 돼요? 두 개에서 나눠줘야 되겠죠. 됐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니스의 바로 집단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뭐 볼 것도 없고요. 집단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 나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게 많아요. 이 자기 검열이 많은 편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셀프 센서십이란 말이죠. 셀프 센서십. 셀프 센서십이란 말 하는 겁니다. 말을 제대로 뭐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됐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네 번째.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은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2, 3, 4는 뭘 말한다고요? 그룹 싱킹이고요. 1번은 뭐라고요? 그룹 인텔리전스예요. 전화 못 보니까 1번입니다. 이것도 맞았죠, 그죠? 틀릴 수가 없죠. 안 틀렸어, 이거?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 왜 틀렸죠, 이거를? 내가 집단사고 하지 않았어, 이거? 진짜 이거 틀리면 화나는데, 진짜. 이건 뭐. 집단사고는 뭔가 안 좋은 거고, 1번은 좋은 거 아닙니까? 집단 지성을 활용하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1번, 아무튼 맞았다고 치고요. 12번, 이것도 할만했어요, 그죠? 옳지 않은 거. 구조상황이론이 뭐였어요? 다른 말로 상황 적합이론이에요. 그죠?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택하는 경우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상황 적합이론은 뭐예요? 기회구조가 바람직하다, 유구조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복잡 동태 상황이라면 유구조가 적합하고 안정상이란 뭐라고요? 기회구조 적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1대1 관계라든가 원 베스트 웨이는 없는 거죠. 상황에 적합만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맞고요. 1번. 전략선택이론은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권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상이한 선택이 아마 상이한 전략적 선택일 거예요. 됐고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결정론 아니면 자발론. 1번은 결정론, 2번은 뭐라고요? 자발론이죠. 3번 거래 비용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이겠죠?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했었는데 시장 거래 비용과 뭐를 비교하면 조직이나 관료제 조정 비용을 계산했을 때 뭐가 크면 이게 크면 시장 실패 아닙니까? 시장 실패가 벌어지면 뭐 한다고요? 조직을 만드는 거죠. 조직을 만드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그런 걸 거래의 뭐라고 했죠? 내부화라 하기도 하고 내부 거래라 말하기도 하죠. 그게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이잖아요. 너무 쉬웠죠? 볼게요.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조직 내부의 거래 비용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벌어졌을 경우 내부 조직화를 만든다. 내부 조직화가 내부 거래와 다른 말로 뭐예요?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이니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럼 정답은 4번인데 조직군 생태론, 다른 말로 계층군 생태론 누가 얘기한 거죠? 조직군 계층 생태론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한난과 프리만 아닙니까? 한난 앤 프리만이 얘기했죠. 한난 앤 누구? 프리만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난 프리만이 얘기했는데 이거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지만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한 변화로 한정되며 라말 나와요. 벌써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정되겠어요? 아니면 이걸 포함합니까? 이걸 포함합니다. 우연한 변화까지 포함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 변화도 뭐 한다고요? 포함합니다. 됐죠? 그나마 이거 까다로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해설 보니까 난 좀 이해를 못하는 해설이 많더라고요. 우연적 변화를 뭐 포함하지 않으며라고 말하는데 이건 개소리예요 진짜. 다른 사람 해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연적 돌연변적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분명히 포함하고 조직원 생태론이 이 우연한 변화와 이런 돌연변적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우연한 변화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변화와 또 모두 일반적 변화까지 모두 포함한 변화예요. 결국 환경이 우연하든 점적 변화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조직군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이 정도 작업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됐죠? 여러분 결국 조직 생태론은 뭐죠? 환경이 조직을 뭐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뭐예요? 그게 전략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 관점이고 다른 말로 자연 도태 관점입니다. 됐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서 뭐 한다고요? 결국 조직의 생존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관성의 논리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자꾸 저 해설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적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만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돼요. 우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우연한 변화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조직 생태론의 뭐예요? 대표 장점이에요, 사실은요. 대표 장점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조직도 뭐예요? 생존이 엇갈릴까 엇갈리지 않을까? 생존이 엇갈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엄마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 요즘 많은 중소기업들이 망하고 있어 안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니까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뭐였죠? 시장에 돈을 풀어버렸잖아요. 돈을 풀으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뭐 하고 있죠? 계속 금리를 올려서 뭐 한다고요? 이 물가를 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조정 상태에 들어갈 것 같지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예요? 대출자 부담이 엄청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당한 급격한 변화는 우연한 변화는 뭘 벌인다고요 사실은? 그거는 조직의 생존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대출자 감당이 안 되니까. 됐죠? 이것도 있고 이런 변화도 있고요. 됐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또 해설에. 계획적이고 의도적 변화 이거는 여러분 계획적 의도적 변화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해설을 달더라고요. 내가 그거 반 적이 있는데 조직의 환경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문장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이건 조직의 계획적 의도적 변화예요? 아니면 환경의 계획적 의도적 변화예요? 환경의 계획적 의도적 변화예요 사실은. 이건 조직이 말한 게 아니라 환경이 계획적 의도적 변화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고 있죠? 여러분들 IRA라고 이거 뭐죠 이거?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이거 뭐예요? 감축법이죠. 이거 하면서 지금 뭐 한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IRA라는 이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법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중국을 거친 모든 제품들은 뭐예요? 미국 판매를 아예 모두가 막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 미국의 뭐예요? 계획적인 누적 변화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누구는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죠? 우리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중국한테는 뭐예요, 이게? 사실 죽으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노력해서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뭐예요? 조직군의 생존을 결정한단 말이니까 뭐 같은 말을 거예요? 우연적 변화를 대단히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것만은 아니고 여러 개의 환경 변화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의도적 변화까지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4번 정답이죠. 그죠? 이거 맞았죠? 그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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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뭘 찍었다는 얘기 그러면 12번에? 1, 2, 3번 아무리 찍을 게 없는데. 됐죠? 그리고 한정되면 벌써 한정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정되면 이런 말 나오면 맛이 간 거죠. 그죠? 근데 오로지 다만 반드시 꼭 이런 거 나오면 막 일단 제로 일단 결혼하고요. 정답은 4번이죠.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13번 지문평가 방법입니다. 이 바닥에서는 가장 쉽게 나온 문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문평가 방법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 지겹게 써요 내가 이거 뭐였죠? 비계량, 여기는 뭐였죠? 계량이고 여기 뭐가 있죠? 서열법, 여기 뭐 있죠? 분류법, 여기 뭐 있죠? 요소 비교법, 여기 뭐죠? 점수법. 이쪽은 뭐죠? 직무 대 직무의 상호간 비교고 얘 미리부터 뭘 만든다고요? 등급 기준표를 만든 다음에 뭘 만들죠? 직무를 비교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려놓고 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항상 이거 나오면 그려놓고 하세요. 그려놓고. 아시겠죠? 봅시다.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는 거다. 똑같이 직무 요소죠. 근데 얘는 직무 요소를 놓고 점수를 매기는 거고 얘는 직무 요소를 놓고 나서 뭐 하죠? 키좌, 기준직이 중요직위와의 보수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좌 잊지 말라고 했었어 내가. 직무 요소는 똑같아요. 요소는 똑같아요. 1번 맞고 2번 분류법. 등급 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맞아요. 등급 기준표와 직무를 비교해서 맞아요. 맞는 말이고요. 계속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계량, 비계량. 비계량이다. 맞죠? 비계량 맞습니다. 됐고. 서열법은 직무 요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요소가 없어요. 전체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요소가 나오는 건 뭐라고요? 얘네예요. 요소 나오는 건. 그 다음 마지막 요소비법은 나오네요. 키잡과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가며 정말 좋아요. 비교해가며 평가하는 좋아하는데 뭐예요? 계량, 비계량? 계량이어야죠. 얘는 비계량 아니잖아요. 이건 맞죠, 그죠? 4번 정답이었죠. 4번 정답.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14번 문제 우리 옛날에 했었는데 아마 부담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봅시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때의 정부가 누구죠? 과기정통부 장관이잖아요. 요 1번 지문은 뭐냐면 바로 지능정보와 기본법 내용이에요. 지능정보와 무슨 법? 기본법 내용입니다. 3년마다. 되게 엄청 강조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건 뭐죠? 전자정법 내용인데 전자정법에 의한다면 여기 과기정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죠? 이게 중앙사무관장기관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중앙사무 무슨 기관? 관장기관이란 말을 써야 돼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이 5년마다 전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맞았어요, 이거? 맞았어요? 맞았을 거라 믿는데 아무튼 그런데 내가 또 어떤 해석해 보시니까 이런 말 써 있다고요.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 쓰는 해석을 봤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설이에요, 이거는요. 주는 기관이 아니라 중앙사무관장기관입니다. 그런데 잠깐 볼게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인데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봅시다. 이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써놓으세요. 거기다 소속기관 해설 안 들어놨는데 소속기관 또 지자체의 경우 이럴 때는 누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일까? 이럴 때는 행안부예요.
원래 법 조문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인데 만약에 이 부서가 중앙정기관 및 수속기관, 지자체의 경우에는 행안부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이 되는 거고 이게 국회라면 누가 되는 걸까? 국회라면 그거는 국회 사무처가 얘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게 법원이라면 뭐가 될까? 당연히 법원 뭐가 될까? 법원 행정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게 헌재라면 뭘까? 당연히 헌재 뭐가 될까? 헌재 사무처가 되는 거고 중앙선관위인데 줄게 그냥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관위 뭐가 되는 거라고요? 사무처가 되는 거예요. 예, 요렇게 썼거나 아니면 원래 법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중앙기관이라면 그렇다면 뭐예요? 과기도서관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보건복지관도 될 거 아닙니까? 다 돼요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어느 내 해설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해설을 관심 있게 봤어요. 하도 문제가 좀 지저분하니까 해설을 봤는데 이게 아니라 과기도서관이 아니라 이거야 된다고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메이저한 강사였는데 대충 맞는데 지금 이런 표현이 안 나왔다면 이 표현도 안 좋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렇게 명시했을 때만 행정장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법은 뭐였다고요? 중앙사무관장이라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메모주세요. 됐죠?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 주어를 뭘 바꿔준다고요? 중앙사무관장기관 장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애들이면 누가 한다고요? 중앙사무관장기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고 이럴 때는 모두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두 중앙사무관장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기관장이 있겠죠. 그 다음 정답 2번이고요. 그 3번은 좀 마이너합니다. 전제정법상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 형태로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법에 나온 얘기를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 중앙정기관인 장과 지자체장은 해당 기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과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능정보 책임관을 임명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CIO라 말하는 거죠. 됐죠? CIO. 근데 이게 눈에 안 걸린 사람이라면 뭘까? 몇 번 찍을까? 우리 모르면 몇 번 찍어요? 4번 찍을 거예요. 모르면. 근데 아마도 요거 2번. 이것도 맞았어야 돼, 사실은요. 맞아야 됩니다. 15번. 진짜 너무너무 아쉬워요, 진짜. 롬잭과 듀베닉인데, 롬잭만 물어봤잖아요. 이거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거 많이 틀었더라고, 보니까. 이거 틀었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정말 아쉽습니다. 그냥 풀면 틀려요. 근데 뭐만 그렸으면 맞았다고요? 그림만 그렸으면 그냥 들어와요. 그림만 그렸으면 그냥 들어오는 건데, 그림 안 그렸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 그 있지 않습니까? 지문평가 방법도 그림 그리시기 바라고요. 꼭 그림 그리세요 아시겠죠? 머리를 풀지 마세요. 그림 푸는 것이 빨라요. 롬잭 듀비닉 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쪽이 뭐죠? 내부. 이쪽이 뭐예요? 외부. 이쪽이 뭐예요? 통제 강도가 강하다? 뭐예요? 약하다니까. 외부는 뭐가 있을까? 법률 책임, 정치 책임, 여기 뭐였죠? 관료 책임, 여기 뭐 있을까? 전문가 책임 아닙니까? 답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몇 번이었어요? 답은 2번이죠. 이 법은 입법부가 만든 법이라고요. 됐습니까? 외부니까. 근데 뭐라 썼어요? 2번에 SOP나 내부 규정? SOP나 내부 규정했다면 이건 뭐라고요? 외부일까 내부일까? 내부였을 거예요. 됐죠? 정답 몇 번일까? 그냥 2번이에요. 너무 맞추셨어요. 계층적 책임. 이 계층적이 뭘까? 이거예요. 관료 책임이면 계층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죠? 조직 내 상명하복 원칙이다. 맞습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내부 맞죠? 그 다음 법 책임은 틀렸고요. 전문가 책임은 뭐죠? 전문 직업적 규범과 전문 집단의 관행. 맞는 말이고요. 정책임은 뭘까? 정책임. 당연히 정치는 뭐예요? 유권자나 시민에 대한 응답이니까 외부 맞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 몇 번일까? 2번이었던 것 같아요. 됐죠? 아쉬워요. 이거 틀렸다면 몇 번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틀린 사람들?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그림만 그렸더라면 맞았으면, 외부를 알았더라면 그냥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까 싶습니다. 됐고. 그 다음 봅시다. 그 정도 하려면 않았을까 싶어요. 됐고. 그럼 됐고. 이제 16번입니다.
16번은 내가 왜 정부 세행정 3.0에서 짧게 보여드렸는데, 3.0 짧게 보여드렸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16번 틀린 건 인정할게요. 실제로 하더라도. 밑에 해설을 보시면, 해설 밑에, 거기 해설은 못했고, 그 밑에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써놨어요. 1번, 2번, 3번 써놓은 거 있어요, 지금. 요게 내가 프린트물, 세행정 3.0 프린트판에 보여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세행정에서 얘기한 건데 한번 볼게요. 거기 2번 보세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좀 나옵니까? 밑에 해설지 보세요. 해설지 맨 밑에. 해설지 맨 밑인가 아니라 거기 써있죠. 재정사업 관리제도. 2005년 마련되었는데 누가 하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임관리 주체가 기재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란 말 나옵니까? 그러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중앙관세장과 기임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물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누가 만들고요? 기재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실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중앙관세장과 기임관리 주체가 하는 거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하여 재정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요거 우리 세행정 3.0에서 한번 했던 기억납니다. 3.0 프린트를 나눠줬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게 냈습니다. 옳지 않은 것 하나씩 볼게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 목표관리와 성과 평가로 구성된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해설지 잠깐 보시면 뭐 나오죠? 재정법 85조 2 나와요. 이거 나올 줄 몰랐는데 나도 아치특강 같은 거 할 때 이거 자세히 안 봤고 이거 안 봤거든요. 이거 85조 2에 뭐 나와요? 거기 1항에 1호가 뭐예요? 성과 목표 관리와 두 번째 뭐죠? 성과 평가죠.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확인되겠고요. 그 다음 1번 됐고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이거는 해설지 보시면 어디 써 있죠? 재정법 85조 2의 사망이에요. 사망 보시면 뭐 할 수 있죠? 기재부장관은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질문 좋고요. 그 다음 3번 이겁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재부장관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하, 이 장면입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누가 할까?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조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 거예요. 또는 기임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됐죠? 한 번 더. 재정사업 심층평가지도 누가 한다고요? 지금 장관이 하는 거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지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율평가는 중앙관서와 기임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우리 세행정 3.0에 나왔던 지문 맨 밑에 보세요. 3번.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도는 앞에 쓰세요. 누가 한다고 이거를? 기재부 장이 한다고 쓰시고요. 주요 사업권을 대상으로 사업관 유사, 중보, 오타네요. 우선순위예요. 유선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 재원 배분 방향,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제도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라고 그래요. 이건 기재부장관이 하는 겁니다. 정답 3번으로 보이고요. 4번. OMB의 PAR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맞는 말이고 이 PART는 언제 나왔죠? 부시 때 나왔어. 부시 행정 때 나왔던 거예요. PART. 그래서 보통 클린턴 정부는 GPRA가 나왔고 PART는 언제 나왔다고요? 부시 때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됐죠? 좀 아쉽네요. 정답은 역시 3번이었습니다. 제가 건덕지는 알려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16번은 틀렸다 칩시다. 틀린 거 인정합니다. 16번 어렸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 다음 17번 내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책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소개시킨 거 밖에서 냈어요. 밖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뭐 법률을 다 깔아보고 싶은데 그럼 또 힘들어지죠. 봅시다. 옳지 않은 것.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2021년에 제정했고요. 시행은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내 책은 아마 시행 날짜를 썼을 거예요. 제정은 2021년이었고요. 시행은 2년입니다.
이건 알아요.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건 아실 거예요. 우리 책 398피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우리 책 398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외견적, 잠재 형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3번. 이거 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 누구도 자신의 연루된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다른 말일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세요. 이걸 내네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말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정답은 4번이었고요. 뭐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세요. 이해충돌 방지법 18조 보시면 누구든지 다음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죠. 그 다음 기관이 뭐죠? 공공기관, 이 법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그죠? 이 장면이죠. 됐죠?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됐어요?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도 포함되어 제외돼요.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됐고, 그리고 확인사실 합시다. 19조. 난 여기에 주목했는데,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이첩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조사, 감사, 수사할 수 있다 없다? 조사, 감사,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됐죠? 이거는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고, 그러니까 좀 약간 오류네요. 지금 해설 오류네요. 해설해 보시면 즉 아래 몇 조 몇 항 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19조 1항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8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죠. 18조 1항 1호죠. 정확히 말하면 18조 1항 1호를 보면 알 수 있죠. 18조 1항 1호 또 19조 1항도 뭐 대충 걸치지만 됐죠. 잘못받는 애가 됐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걸 틀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먼저 16번, 17번 틀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됐고 18번 이거 맞췄을 거예요. 직위해제입니다. 옳은 것.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 맞습니까? 징계 유사이지 징계 아닙니다. 이거. 두 번째, 주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신분 상실이에요. 직위제 받았다 해서 상실은 아니죠. 차라리 상실됐다면 그건 뭐죠? 직권 면제가 되겠습니까? 됐죠? 이건 틀렸고요. 3번 보실게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가능하다. 이건 우리 여러 번 봤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직위해제의 사유와 직권면제 사유는 구분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우리 하루 특강할 때도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된다.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공무원법 13조 3의 몇 항이죠? 2항 볼래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뭐가 써 있어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단 말 나와요. 됐죠? 뭐 3개월 이내 이런 거 개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4번은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3번 찍었으면 합니다. 이건 맞을 것 같아요. 19번. 이건 진짜 짜증나게 됐습니다. 진짜 이런 걸 내면 안 되는데. 뭐냐면 2021년 전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가 뭐냐. 주민수거는 원래 있었고요. 주민청구도 원래 있었어요. 그 다음 3번 조례정 개정 폐지 청구도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4번에 규칙 조정의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 이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 내 걱정인데 3번을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3번이 워낙 각인돼가지고 조례정 개정 폐지 청구가 이게 새로 주민조례 발안법을 만들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 만든 거 이걸 때문에 3번 찍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3번은 원래 자치법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좀 더 구체법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주민조례 발안법이 2022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요.
4번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걸 내면 좀 안 되는데 정답 4번입니다. 근데 오늘 온 김에 3번은 자치법에 총괄 규정이 있으나 주민조례 발안법상에 의한다면 누구에게 개정 폐지를 청구하죠? 제 장애와 의회예요. 의회에게 하는 거고 4번은 뭘까? 이건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에요. 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됐죠? 예. 이걸 내면 안 되는데 4번 내버렸네요. 예, 이거 틀렸다 칩시다. 틀린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틀린 거 몇 개예요? 내가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 19번. 그 다음 몇 번? 17번. 그 다음 뭐라고요? 16번. 3개에다가 좀 까다로웠던 거 15번. 그래요. 15번. 15번에다가 또 하나 더 틀릴 수 있다면 14번까지 인정할게요. 14번까지. 이거 법이니까 또 14번. 그럼 총 5가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뭐죠? 요 문제. 이걸 냈네 진짜. 바로 20번이죠. 20번까지 틀린 걸 인정할게. 그래서 내가 몇 점 잡은 거예요? 70점 잡은 거예요. 70점은 맞아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70점 잡아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다 한 75나 80 나왔더라면 이건 내가 보기엔 100% 합격이에요, 이거는요. 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번 문제는 거의 손도 대기 힘든 뭐 그런 문제 나왔습니다. 내가 책에는 그냥 터치만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볼게요. 됐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려고 내가 좀 장황하게 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해볼게요, 내가. 다른 선생님 해설을 내 보니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봅시다. 여러분 잠깐 이거 좀 볼게요. 우리 측정 요소란 말을 쓰는 게 2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죠? 테스팅 이펙트일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인스트루먼테이션일 때가 있어요. 인스트루먼테이션일 때. 됐죠? 근데 보통 지금 테스팅 이펙트를 뭐라고 부르죠? 시험 효과라 부르기도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죠? 검사 효과라 부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가 무슨 저해 요인이에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에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에요? 내적 타당도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저해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실험 조작과 측정의 뭐가 있을까? 상호작용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실험 조작이 뭐냐면 이게 측정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검사 시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검사 시험 효과를 말하는 거고 얘는 뭐죠? 요 측정은 호손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속하는 걸로 배웠죠? 내적 타당도의 저해예요? 외적 타당도의 저해예요? 얘는 외적 타당도의 저해다 라고 일단 하고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이런 장면이죠. 되게 까맣게 냈어요, 사실은요. 그냥 대충 해설할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대충 해설했더라고 보니까. 보시면, 거기 보시면, 문제 풀기 전에 그 밑에부터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해설 달아놨죠. 1번. 먼저, 검사 효과와 시험 효과에 대해 설명으로 시작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근데 시험 효과, 검사 효과는 크게 둘로 구분돼요. 둘로 구분해서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메인 테스팅 이펙트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요게 뭘까? 요건 아니고 요게 뭘까요? 메인 테스팅 이펙트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메인 테스팅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 주 시험 효과라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밑 뒤에 보시면 상호작용 시험 효과 나와요. 인터랙션 테스트 이펙트 나와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인터랙션 바로 테스팅 이펙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상호작용 시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용어 하면 주로 이걸 말하는 걸 써요. 근데 원래 구분하면 메인 테스팅 이펙트와 인터랙션 테스팅 이펙트로 구분됩니다. 됐죠? 오늘 문제는 이걸로 낸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낸 문제예요. 되게 짜증났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 시험용어 하면 되게 이걸 말하는 걸 봤는데 이번 문제는 뭘 냈다고요? 이걸로 낸 문제예요. 그걸 먼저 작업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1번 주시험효과와 2번 상호적인 시험효과를 한번 계속 봅시다. 거기 보시면 뭐 나오죠, 거기? 거기 내가 해놓은 거 나와요?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웃풋 1이고요. 아웃풋 1 돼 있어요, 거기 아웃풋 1? 됐어요? 뭐 그림처럼 된 거? 그 다음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험이고. 그 다음 X가 뭐냐면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예를 들어서 얘를 해놨어요. 만약에 시험을 보고,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여기 뭘까? 독립변수로 공부를 시켰을 때, 이제 아웃풋 2,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시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말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첫 번째 시험을 봤어도 두 번째 시험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독립변수라는 행정학 공부를 처치했을 때 시험 결과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도 뭐 한다고요? 시험 한번 본 사람은 나중에 시험 두 번째 결과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오죠. 왜? 이미 시험에 익숙해졌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장면이에요. 내가 조금 이게 좀 지문 좀 이상해서 내가 좀 바꿔볼게요. 주시험 거 보실게요. 주시 보세요. 예를 들어 행정학 시험을 보고 나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나와요.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예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시험 요령을 터득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높은, 하나 더 쓸까요? 두 번째 시험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내적 상도를 저해한다라고 돼 있어요? 됐죠? 이해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경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시험을 먼저 치르는 사람은 이 시험에 익숙해지니까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가 뭐라고요? 내적 상도 저해율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익숙해지니까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필을 보시면 다음 필은 이제 뭐예요? 인터랙션 테스팅 이펙트를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광고 인지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광고 인지도 얘기합시다. 뭐 할 수 있죠, 거기? 여기 아웃풋 1과 여기 독립변수가 있고요. 독립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수는 처치죠. 요 변수는 예를 들어서 이 조사가 광고 인지도 조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독립변수 뭘까? 광고겠죠. 그러면 이제 아웃풋 2가 되는데 인터랙션 테스팅 임팩트는 뭐냐면 얘가 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이 광고 효과를 뭐예요? 엄청나게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웃풋 1이 뭐예요? 써있는 거예요. 아웃풋 1이. 광고 노출 전 인지도 측정 나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광고니까 광고 노출 전후. 노출 전에 인지도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광고 노출 전에 후예요. 후에 인지도잖아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신제품을 기업이 출시했을 때 광고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음료를 길가에서 나눠줄 때 있잖아요. 음료 같은 거. 요즘 또 마약을 나눠주대. 요즘 강남에서 마약을 또 주더라고요. 마약 음료를. 음료를 나눠줬어요. 그럼 여러분 음료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죠. 받아서 이거 먹었어. 근데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제품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한 일주일 뒤쯤에 뭐예요? TV에서 그 광고가 뜨는 거예요. 광고 뜨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까? 이미 노출된 인지도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광고를 때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 광고에 대한 그 인상이 굉장히 강할까 약할까? 아니 아무 처음에 접하지 않았다고 광고를 접할 때보다 내가 먼저 광고 노출 전에 내가 그걸 받았을 때 나중에 광고가 딱 떨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뭐예요? 광고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뭐예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 광고가 뭐예요?
진짜 효과가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가를 다른 집단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써있어요, 그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게 바로, 외적 상황도 저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였다고요? 내적 상황도 저해가 되는 거고요. 뭔 말 아시나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또 작업을 또 할 게 있어요. 아, 죽겠네, 그죠? 그러면 문제 다시 볼게요. 문제 다시 보시면 거기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나와요. 됐습니까? 또 이걸 알려면 뒤에도 써놨어요. 맨 뒷페이지 보세요. 맨 뒷페이지. 맨 뒷페이지 보시면 문제를 이지랄로 내버려요. 그죠? 맨 뒷페이지 보시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가 나와요. 맨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써놨죠, 내가. 하나 또 있죠. 통제 집단 뭐가 나와요? 사전 사후 측정 설계예요. 사후 측정 설계예요. 사후 측정 설계가 나옵니까? 이게 흔히 뭐라고요? 이게 진실험이고 이게 뭐라고요? 준실험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이제 책에도 일부 소개되고 있고요. 요게 뭐냐면 거기 써 있어요. 이른바 뭐냐면 실험 집단을 두고 또 뭘 두죠? 통제 집단을 두어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의 아웃풋 1과 처치, 이 X가 뭐예요?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처치 이후에 아웃풋 2를 비교하고 독립집단은 당연히 뭐예요? 처치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이건 뭐예요? 아웃풋 3와 이건 뭘까? 아웃풋 4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효과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볼게요. 어디서 뭘 빼고? 처치 이후에서 뭘 빼고요? 처치 전을 빼고 또 뭐 한다고요? O4에서 뭘 뺀다고요? O3를 빼서 효과 측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라고 했을까? 우리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우리 봅시다. 이걸 뭐라고 했을까? 수업 시간에 이게 재귀적 통제다라고 했는데 책 몇 페이지 있을까? 재귀 통제 혹시 나와요? 재귀 통제? 재귀 통제 써있지 않아요? 재귀 통제? 하지 마요. 짜증났나? 했지? 이럴 때를 뭐 한다고요? 재귀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재귀 통제를 말하는 거고 써있을 거예요. 재귀 통제 써있어요 거기. 내적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한 변수 통제 방법 나옵니까? 거의 213, 10 몇 페이지? 215페이지 재귀 통제 나옵니까? 이게 이런 경우예요. 확인됐고 이제 두 번째 보실게요. 이제 통제자 사후 측정 설계 나옵니까? 통제자 사후 설계는 뭘까? 거기 써있죠. 실험 집단과 뭘 두고요? 통제 집단을 두죠. 근데 얘는 실험 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치 뒤에 O1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O2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 측정은 어떻게 할까? 효과 측정은 그냥 하는 거죠. 뭐 할까요? O1에서 O2를 빼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봅시다. 얘는 처치 전이 없어요. 근데 얘는 처치 전을 둔다는 거예요. 이럴 때를 진실험, 이럴 때는 준실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를 그래도 풀 수 있어요. 해볼게요. 그럼 봅시다. 통일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통일단 사전 사후 설계는 뭐 한다고요? 실험 전 측정을 해야 하네요. 실험 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요 검사 효과, 요 효과죠. 요 효과를 뭐예요?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를 못할까? 통제를 못하니까 어쨌든 저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검사 효과를 이걸로 이해한다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걸로 이해한다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실험 전 측정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준다는 얘기가 뭘까? 이걸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요 검사 효과 두 개 중에서 뭐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도가 저해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검사 효과가 뭘 거라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인터랙션 테스팅 이펙트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우리 책에서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다시. 왜 처치, 실험 전을 봤잖아. 전을 봤으니까 무조건 뭐라고 해요? 시험과 중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이럴 수도 있어요. 실험 전을 봤잖아 말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로 본다면 1번은 맞아 틀려요. 아니, 검사 걸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 이게. 다시. 진실험이니까, 이른바 뭐예요? 내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져야 하는 건데, 얘는 이걸 확보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맞는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래요? 그럼 투자는 뭘로 봤다고요? 이걸로 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실험 문제가 뭐예요, 진실험은? 내적 타당도는 엄청 좋은데, 외적 타당도가 안 좋은 게 진실험의 특징이거든,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효과 중에서도 메인 테스팅 이펙트를 봤다고요? 인터랙션 테스트 이펙트를 봤다고요? 이걸 보고 출제자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됐죠? 네, 그만합시다. 저는 1번이고요. 2번은 쉬워요. 이건 증상 없을 거예요.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까? 훨씬 쉽죠? 이건 지금 절대 안 되는 거고. 회귀 불연속 설계는 이게 또 뭐냐면 이게 구분점에서 회귀된 직선의 불연속 단지를 이용한다. 해설 보실래요? 해설만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걸 또 깔아놨었는데 쪘는데 또 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3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실험 집단과 통일 집단의 실험 대상을 배정할 때 미치 보세요. 분명하게 알려진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자격 기준. 예를 들어 오타입니다. 잡학금이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지급받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상승했는지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 평점 3.5가 구분점이라 한다면 장학금의 지급 효과를 회귀직선의 불연속 크기로 나타낸다라는 말 나옵니까? 앞에 그 구자 좀 빼세요. 구자 빼시고요. 나타낸 다도 한번 쓰시고요. 아, 이거 오타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거죠. 우리 두 집단이 있어요. 근데 3.5 평점을 기준으로 구분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누구라고요? 장학금을 못 받아내고 이쪽은 장학금을 받은 애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이 요즘 상승하겠죠. 하는데 요 3.5 평점을 받은 장학금 받은 친구들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불연속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레벨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장학금 받은 쪽과 안 받은 쪽의 관계는. 이걸 구분점을 놓고 회귀 불연속 설계라 말하는 거예요. 됐고. 아무튼 확인됐고. 그 다음 다시 가서 사업 보실게요. 아이, 짜증나게. 솔로몬 사집단 설계 나옵니까? 솔로몬 사집단 설계는 이 뭐죠? 요거하고 요걸 결합한 게 뭐라고요? 솔로몬 사집단 설계란 말이에요. 됐죠? 이 방법이 바로 솔로몬 사집단 설계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 확인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됐고 뭐 그만합시다.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아무튼 이 20번 문제는 사실상 거의 뭐 틀려달라고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20번 문제는 아무튼 요건 진실험, 이건 준실험, 이걸 결합한 게 뭐라고요? 솔로몬 사집단 설계인데 써놓으세요 한번. 솔로몬 사집단 설계는 뭐에 속할까? 사집단 설계는 이건 진실험에 속해요. 됐죠? 그래서 이걸 다 부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 다 부른 거예요.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이에요. 그 4집단인 거예요. 뭔 말 아시겠죠? 왜 이걸 결합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정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는 두 집단을 봤죠? 얘도 두 집단을 봤죠? 근데 차이가 뭐죠? 실험전 측정이 없어요. 근데 얘는 실험전 측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4집단은 뭐라고요? 얘를 결합했으니까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사집단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내면 이건 거의 사회과학 방법론 이야기인데 아주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일까 그래서 아무튼 1번이다. 1번이 틀렸다고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그 검사 효과는 뭘 것이라고요? 메인 테스팅 이펙트라고요. 인터랙션 테스팅 이펙트라고요. 인터랙션 테스팅 이펙트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진실험이 우치타 강도가 상당히 저해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왜? 이것 때문에 이게 엄청 저해되니까. 이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저해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말해 깔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됐죠? 뭐 눈빛이 안 좋아서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정책학을 나가는데, 아마 정책학이 나가는데, 다시 한번 아침 특강 같은 거 할 때 내가 한번 요 파트는 따로 다루고 싶어요. 그냥 일반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침 특강에 한번 또 다시, 아마 3주 뒤쯤에 한번 따로 시간 나눠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건 이번 문제는 한 6개 정도 틀린 정도. 이 정도로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6개 중에서도 이건 정말 아쉽다고요, 사실은. 뭐가 아쉬웠다고요? 15번 정말 아쉽고요. 조금 아쉽고 16번 틀린 걸 잡았었나요, 내가 아까? 이것도 좀 아쉽고요. 15, 16번 아쉽고 그리고 11번 틀린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아쉬워요. 이건 아까 안 잡았지만 11번, 14번, 15번 이런 거 틀린 사람 정말 아쉽고요. 그 12번 틀린 사람도 정말 아쉬워요. 됐죠? 여기까지 틀어주면 뭐 그 이상 틀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아마도 70점 안쪽으로 나왔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한 85 정도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난 아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럼 80 넘어갔으면 아마도 이제 뭐 어차피 합격은 뭐 이미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만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지방제 쪽에서는 또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좀 분위기는 어려워지는 분위기지만 좀 더 좀 밀도 있게 공부를 한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그냥 눈으로 풀지 말고 뭐 한다고요? 아까 박스 같은 건 외웠으면 꼭 그려놓고 푸세요. 그러고 풀면 단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좀 쉬었다가 우리 자료 가서 뭐 또 풀어볼게요. 몇 회부터 하면 돼요? 19회부터입니까? 19회부터 쭉 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대까지 가봅시다. 쉬었다 가죠.